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작부터 발사까지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로 만든 한국형 첫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발사체는 성공적으로 올라갔지만 발사체에 실어간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사 순간을 김건휘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누리호 발사는 예정 시각 4시보다 1시간 미뤄졌습니다. 내부 밸브를 기술진이 직접 점검하고 확인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을 2시간 앞둔 오후 3시, 누리호 부피의 80%를 차지하는 거대한 연료 탱크에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36분 전, 누리호를 세워주던 거치대가 분리되고 누리호가 혼자 섰습니다. 발사 10분 전, 누리호는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제소의 과학자들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동입니다. 3,300도까지 치솟는 뜨거운 화염이 뿜어져 나고 드디어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누리호는 수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비스듬히 자세를 제어하고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2분쯤 지나자 이제 누리호는 하얀 점이 돼 점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고도 59km 성층권에 도달한 시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누리호, 지금부터는 긴장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위성 보호 덮개 분리, 2단 로켓 분리, 그리고 모형 위성 궤도 진입까지. 이제부터는 데이터 판독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발사된 지 70분 뒤인 저녁 6시 10분.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솟아오르는 진동과 굉음은 발사대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을 만들지 못했지만 한국형 발사체를 향한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우주 발사체가 첫 발사에 성공할 확률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 낮은 확률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발사를 두고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후 5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떠난 누리호.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1, 2단 엔진과 위성 덮개 분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표 궤도인 700km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개발한 발사체가 첫 발사에서 성공할 확률은 보통 30%에 불과합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실험이 잘 됐더라도 실제 우주 공간에서도 잘 작동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도 첫 발사 성공까지 3번이나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엔진 하나처럼 작동하게 정교하게 제어하는 클러스터링 기술, 1단과 2단 엔진 분리 기술, 여기까진 모두 첫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그 우주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근본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건 그동안 쌓은 실패 경험 덕분입니다.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2013년 성공할 때까지 4차례 연기와 2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린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위성 덮개를 제때 분리하고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 모두 나로호 경험에서 얻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던 기술도 있습니다. 나로호 때 러시아에서 통째로 들여왔던 1단 엔진. 러시아는 물론 어떤 선진국들도 이 극비 기술을 알려주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개발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75톤급 엔진을 단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올해 3월엔 이 엔진 4개를 묶어 하나처럼 작동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한 지상 연소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 개의 엔진을 동시에 작동시켜서 똑같은 추력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술이 가장 어려운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밑거름이 될 겁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 절반의 성공만으로도 한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문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이제껏 6개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능력이 왜 중요하고 왜 어려운 건지 홍신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오늘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1톤 넘는 위성을 발사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6개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입니다. 성공하면 한국은 7번째로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8년 전 나로호는 고작 100kg짜리 위성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누리호에 실린 모형 위성의 무게는 1.5톤, 지상 700km 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관측이나 통신 같은 실용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1톤 이상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측 업무 같은 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위성들이 1톤에서 2톤 사이의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의 무게뿐 아니라 위성을 싣고 올라간 높이 700km도 중요합니다. 500km보다 낮은 곳은 공기 저항 때문에 위성의 속도가 계속 느려져 1년을 못 버티고 추락합니다. 반면 누리호가 올라간 700km 궤도는 제대로 된 관측과 정찰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의 고도인 500km에서 1500km 사이에 속합니다. 기존에는 이 높이까지 실용 위성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 로켓을 빌려 써야 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다시 쏠 예정입니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 28년. 도전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 누리호 발사의 밑그림은 11년 전 나로호 발사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 기술을 빌려서 나로호를 발사하려 했지만 반복해서 실패하던 그때입니다. 오늘 절반의 성공 뒤에는 우주 개발 선진국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수백 명의 한국 과학자가 자리합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3,300도의 열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박차오른 누리호. 발사 통제동 안에선 연구개발자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성공 여부를 판독합니다. 누리호를 탄생시킨 주역들입니다. 누리호 프로젝트는 2010년에 시작됐습니다. 나로호 발사가 2차례 실패하고 발사 연기를 거듭하던 막막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름삼아 우리 기술에 싹을 틔우겠다는 일념으로 과학자와 기술자 수백 명이 뭉쳤습니다. 나로호가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는 우리의 발사체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가져야 돼. 기술 이전도 안 되지. 사올 수도 없지. 로켓의 심장인 엔진. 우주 강국들이 공유를 거부하는 극비 기술이라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터보펌프 만드는 건 어렵다. 심지어는 내 손에 장애를 지진다. 이런 농담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기껏 힘들게 엔진을 만들었지만 시험 설비가 없어서 다른 선진국들을 기웃거리다 문전박대까지 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예 우리 기술로 직접 엔진 시험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나로호에 들어간 러시아 엔진을 조립하며 경험을 쌓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결국 클러스터링 기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발사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료 탱크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들이 비밀로 붙인 기술이라 아예 소재부터 새로 개발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조그만 탱크 하나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발사체에는 얇은 알루미늄 판을 변형 없이 그리고 결함 없이 만드는데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호 개발 12년에 투입된 예산은 2조 원, 다른 나라들의 70% 정도입니다. 돈은 모자랐지만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열정은 넘쳤습니다. 나로호가 계속 실패하던 와중에도 10년 뒤 누리호의 밑그림을 그렸던 원로 과학자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제가 88년에 처음으로 액체 로켓 엔진을 봤거든요. 그때 그거 보고 야, 이거 4대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전 그랬었어요. 누리호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차세대 발사체 계획이 싹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두고 이틀 만에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유감 표명이라고 했다가 이게 사과냐 하면서 오히려 비판이 일자 오후 들어 온라인에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한 당 안팎의 거센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전 청년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종정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과의 의미냐는 질문엔 유감 표현이라고 선을 그으며 전두환 관련 발언은 할 만한 말이지만 비판이 있으니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즉각 진정한 사과가 아니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죄도 죄송도 아닌 유감이란 단어로 호남을 2번 능멸했다.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을 무책임하게 얼버무렸다는 당내 경쟁주자 측 성명들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유감 표명 4시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건 옳지 못했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적으며 글로 사과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떠밀린 뒷북 사과란 지적과 함께 윤 후보 SNS 게시글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과 요구가 빗발쳤던 어젯밤, 자신이 돌잡이 때 먹는 사과를 쥐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과일 중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고 쓴 겁니다. 국민의 사과 요구를 조롱한 것이다. 사과를 할 시점에 먹는 사과 사진을 올렸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전두환 발언 논란과 무관하게 어릴 적 가족들의 일화를 연재 중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작년 소속 의원들이 5.18 망언을 쏟아내면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로 호남 민심을 돌리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가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웁니다.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47살 때 그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 이에 동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망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첨단 과학회탄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떠밀려 한국당 지도부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했지만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다 지난해 총선 직전 위성정당에 보내기 위해 제명을 의결하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참패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뒤늦게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어 이준석 대표도 호남에 공을 들였지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준석 대표는 급히 호남으로 내려가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동안에도 당 지도부에선 전두환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 졸업하면 취직 다 잘 됐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에 이어 당 최고위원까지 전두환을 배우자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무릎 사과의 진정성이 다시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무부와 공수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는데요. 여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김 의원과 검찰의 고발사주 모의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녹취록을 이미 공수처는 확보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그러면 출석을 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김 처장은 김웅 의원이 말한 저희가 윤석열 전 총장 체제의 검찰과 관계 있는지 또 김 의원이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라 했다가 대검으로 바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 핵심 인물 구속이 불발되고 성남시장 집무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며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의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특검은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여야의 강조점이 달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 성남도계공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의 진상이 치우침 없이 규명돼야 한다며 수사팀의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얼마 전 공수처가 신임 검사들 검증을 마치고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측근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검사 후보자 10여 명을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문수 변호사도 부장검사 후보로 포함됐습니다. 청와대 시절 그의 직속 상관은 사법연수원 8기수 선배인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임 변호사는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초임 근무지였던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우 전 수석을 처음 만났고 2003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는 각각 평검사와 지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일한 뒤 2016년 우 전 수석을 따라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임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채용 절차는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김진욱 처장이 주관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김 처장은 임 후보자 추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개혁을 이끌어가야 공수처가 우병우 사단이 웬 말입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거는 처음 듣는 것인데요. 공수처의 채용 관련 규정은 비공개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첫 부장검사 후보 추천 당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임용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사 후보자 임용에는 정치적 중립성 관련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이문수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임명도 안 됐는데 그런 코멘트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최종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아직 임용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공수처 첫 검사 임명 때는 적지 않은 추천자가 청와대 검증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이번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른바 이 대장동 4인방을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을 연이틀 불렀는데 지금도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장동 핵심 4인방을 8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동규 전 청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오늘 밤 재판에 넘기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배임과 뇌물수수 등 핵심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연이틀 출석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더욱 굳게 닫았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의하신 적 정말 없으세요? 얼른 가서 조사 잘 받겠습니다. 기획입국 얘기도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입국서 한마디만. 자, 이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다고요? 네,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두 사람이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측에 50억 원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곽상도 의원에게 직접 주면 정치 후원금이 되니 아들에게 줘야 한다는 구체적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2명에게만 실제 돈이 전달된 걸로 안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도 일정 부분 들어맞는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준 것을 넘어 직접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모해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100억 원을 건네받은 토목업체 대표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도 성남시청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성남시장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죠. 네,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왜 안 하냐, 이게 계속 논란이었는데요. 그간 성남시청을 4차례 압수수색한 검찰이 오늘은 시장실과 비서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를 비롯해 과거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기를 마친 지 3년이 넘은 만큼 당시 자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드러나면 성남시 관련자들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감사 고비를 넘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사직 사퇴 시점을 고심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야당과 보수 언론이 왜곡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최대한 설명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가짜 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많이 교정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후보는 더 완벽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점, 또 유동규 씨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감 전국을 넘긴 이 후보는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어제 통화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눈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통화 사실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지사직 사퇴를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전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쟁점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누락과 관련해 이 후보가 첫 국감에선 실무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두 번째 국감에선 말을 바꿨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다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면 상임위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행안위와 국토위 모두 민주당이 다수여서 실제 고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보다 3배나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등굣길. 검은색 승용차가 교문 앞에 잠시 서자 책가방을 든 어린이가 차에서 내립니다. 심지어 학교 앞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등교시키느라 정차하는 차들은 수없이 많고 버젓이 주차한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이런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기존보다 3배 올라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을 하고 무인 단속 카메라도 매년 50대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50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학부모들은 난감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주차할 데도 없는데 바쁜 출퇴근 시간에 자녀들을 데려다 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를 전면 금지시키다 보면은 그렇게 아침에 픽업하거나 등하원 시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대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아이가 멀리 떨어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몰랐어요. 이게 여기가 어린이집이라 좀 멀리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부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등하교를 위해선 예외적으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도 마련됩니다. 장거리 통학생이거나 부모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보육기관이나 학교 측이 지자체에 요청을 해 지정을 받는 장소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이 다음 달 초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700여 곳 중 201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법안이 개정된 만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고 안심 승하차 구역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죠.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경비원들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잡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오늘부터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첫날부터 꼼수를 부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이 중 주차된 고급 SUV를 경비원 복장을 한 직원이 운전해 옮깁니다. 주민이 차를 빼려 하자 초소에 있던 직원이 달려나와 역시 가로막고 있던 차를 옮겨줍니다. 차가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다른 차를 세우는 것도 역시 초소에 있던 직원. 주민 차 열쇠를 모두 맡아 혼자 100대 넘는 차를 챙기다 보니 식사하다 뛰쳐나가는 일도 예사입니다. 밥 먹다도 하루 3번 4번씩 왔다 차 빼줘야 돼. 또 자다가 차 빼달라면 같이 있어.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들까지 단속당하기 전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하거나 택배를 배달시키는 것 같은 가웬일을 시키는 게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이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이 있다가 이제 그게 운전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관리원의 신분으로 바꿨는데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의 경비 인력 98명 중 90명은 2018년 갑질 논란 이후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24시간 막교대로 격일 근무하며 예전과 똑같이 경비 업무도 하고 대리 주차도 하면서 명칭만 바뀐 겁니다. 경비는 그냥 그 법에 정한 테두리 내에서 관리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컷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관리사무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업체한테 얘기했어요. 저희가 갖다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아파트 측의 꼼수로 경비원 갑질 금지법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9월부터 차 빼주지 말고 또 이제 주차요원으로 바꾸겠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 아파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코로나19는 확산세가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검사 기준으로는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일상 회복 전에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접종 완료자의 항체 저하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지난 17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다른 직원과 학생 등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장시간 학습이나 활동을 함께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41명으로 13일째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확진자가 1,5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7월 중순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67.4%, 18세 이상은 78.3%까지 높아지면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재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우선 겨울철로 접어드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기가 힘든 밀집 밀폐 환경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같이 유행할 수 있는 겨울철을 맞습니다. 다음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재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전 방역 심리가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급한 거리두기에 대한 이완, 또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수칙들에 대한 위반, 이런 것들이 특정하게 집단을 통해서 발생을 크게 늘리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일찍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항체 수준이 낮아져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 대응 체계와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 의료 방역 분야의 일상 회복 방안 초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도 승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반영이 됐는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추가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을 맞고 2달이 지난 모든 성인에게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얀센까지 모두 추가 접종 승인이 난 겁니다. FDA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추가 접종 시엔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추가 접종 승인 결정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Currently available data suggests waning immunity in some populations of fully vaccinated people, and the availability of these authorized boosters is important for continued protection against COVID-19 disease. 실제로 접종 완료율 66.5%를 기록한 영국에선 최근 일주일 넘게 4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한 탓도 크지만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 또한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완료율 70%를 전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도 백신 효과 저하를 불안 요소로 꼽습니다. 초기에 맞으셨거나 또 연령이 높으시거나 기저질환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항체 수준이 낮거나 일찍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60세 미만 성인들이 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12월까지 추가 접종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굳이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70%, 80% 빨리 달성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으면 백신 확보가 충분히 돼요. 가뜩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부는 우선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하고 현재 화이자만 허용된 추가 접종 백신에 모더나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군에서는 과로사 처리했지만 오물통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37년이 흘러 밝혀진 최모 소위의 넋을 기리는 진혼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물론 이걸 은폐했던 군은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살 꽃다운 청년 장교의 사진 앞에 반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지난 1984년 임관 한 달도 채 안 돼 유격 훈련 도중 숨진 고 최승균 소위의 묘역. 어느덧 환갑을 넘긴 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애지중지, 굉장히 애지중지했어요. 대한민국 알았듯이. 3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교관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리던 최 소위의 고통은 동기들에게도 여전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누런 코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 임마. 라는 얘기를 못한 것이 지금까지 제일 그 친구한테 미안한 상황입니다. 교관들은 최 소위에게 잔반물이 고인 이른바 선녀탕을 뒹굴게 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푼 물을 부었습니다. 지독한 폭행과 가혹행위, 결국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부검한 사진을 봤어요. 거의 여기 하반신이 전 정말 지금도 생생해요. 까매요 까매, 파랗다 못해. 하지만 당시 군은 유족에게 최 소위가 TV를 보다 갑자기 숨졌으며 사인은 과로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몇몇 동기들이 교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사실을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울면서였어요. 이렇게 맞아 죽었다. 그 당시 50 시절이니까 군대 가서 죽는 건 개죽음이다. 군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조사를 통해 뒤늦게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또 진실을 은폐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군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승균 소위 제 동생을 기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과 한마디도 없고 뭐 연락조차 없고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당시 가해자와 관련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공소시효 10년도 지나 처벌이 힘들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한국 GM 보령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장비 운반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상 신호가 들어온 장비를 혼자서 점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국 GM 보령 공장. 차량 변속기 케이스를 가공하는 유압기계 주변으로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정규직 직원 47살 이모 씨가 기계와 제품 사이에 끼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설비에 어깨와 목등이 끼어 심하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장비 이상 알람이 울리자 설비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혼자 점검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장비가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을 점검하던 동료는 알람 소리가 나는데 이 씨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살피다 사고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하고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해서 법 위반이 확인 시에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공정의 고장이 잦아 사측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물량 압박 속에 이 씨가 홀로 정비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측의 관리 감독 부실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어제 독도 근처 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전복되면서 9명이 실종됐는데 지금까지 2명이 구조되고 1명은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6명이 실종 상태인데요.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km 떨어진 망망대해. 어둠 속에 뒤집혀 있는 어선으로 해경 대원들이 접근을 시도합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배 위에 올라간 해경 대원들은 망치로 선체를 두드리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경 동료들은 구조 대원에게 조명을 비춰주며 시야를 확보해줍니다.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어선 조타실에서 의식을 잃은 선장 63살 박모 씨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박 선장은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하겠고요. 여기서도 열심히 이렇게 찾아주니
쟤들이 뭐 어떻게 해도 자꾸 그런 말도 저는 정신이 없어서 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에 앞서 7시 20분쯤에는 사고 해역 인근에서 부표를 잡고 떠다니던 중국인 선원 2명이 민간 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수온 14도가량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무려 38시간이나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들은 울릉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선원 6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등 항공기와 함정 10여 척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선을 해점을 해가지고 그 예측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조명탄을 한 200발을 투하해가지고 야간에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파도가 3m로 높게 치는 데다 가시거리도 짧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경유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이 뛰어들어서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도로. 환한 불이 번쩍하더니 1.5톤 화물차가 뒤집힌 채로 3차로에 멈춰섭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경유 수백 리터가 끝도 없이 도로 위로 쏟아지고 그 위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번지면 화물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때 뒤따르던 차량에서 누군가가 화물차로 다가와 운전석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남성 한 명도 다급하게 뛰어옵니다. 이들은 함께 차문을 열어 화물차 운전자를 꺼내 구조합니다. 그리고 경유가 흘러가는 방향을 확인해 119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워낙 다급하니까 시민분 2분이 다가가셔서 직접 거기 전복된 차 운전자분을 직접 구하셨어요.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운전자를 구한 시민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1분쯤 흘렀을 때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주변을 뒤덮고 불꽃이 수십 미터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쾅 하고 크게 굉음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어요. 사고 차량에서 유출된 휘발성 물질이 주차된 차량으로 흘러들어 2차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주유소와 카센터, 고압선까지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서둘러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도 다리에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도 인기이다 보니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 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로고도 모두 오징어 게임을 베끼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창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동영상 서비스 업체 유쿠의 새 예능 프로그램 발표회장. 대형 화면에 중국어로 오징어의 승리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한자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로 이루어진 로고에 팀을 이뤄 어릴 적 추억 게임에 도전한다는 프로그램 내용까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중국의 한국 예능 베끼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중국 네티즌들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는 우리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따라하냐, 정말 창피하다, 저질이다 등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거센 질타의 제작사는 프로그램 이름을 결국 게임의 승리로 바꿨습니다. 로고에서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뺐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직원 실수로 폐기했던 프로그램 이름과 로고가 잘못 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며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둘러싼 중국의 무리수는 처음이 아닙니다. 넷플릭스 CEO까지 실적 발표를 하며 입은 초록색 운동복. 이 운동복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중국 관영 매체까지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웨이보 검색 건수는 20억 건으로 애국주의 열풍을 일으킨 영화 장진호의 12억 건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한령 등으로 아무리 벽을 높이 쌓아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국 선양의 한 식당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최소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폭발과 함께 거대한 먼지 구름이 솟구치고 달리던 자동차가 멈춰섭니다. 놀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급히 대피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중국 선양시의 주상복합 건물 식당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물은 물론 맞은편 건물까지 철골 구조만 남긴 채 부서졌고 주변 버스와 승용차들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因为事发的时间它是在这个早上相对来讲是早高峰的一个时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차로 불과 10여 분 거리에 있는데 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방차 25대와 소방관 100여 명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생수병에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지기 8일 전 다른 직원이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졌지만 회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숨진 직원은 4인이 약물 중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숨진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직원 2명이 쓰러진 다음 날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팀원 30대 강모 씨. 구급차가 한 번 왔다 가고 또 한 번 왔다 갔어요. 아침에도 과학시대 사람들이 여기 서서 저 건물을 찍더라고요. 부검 결과 강 씨의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숨진 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 씨 집에서 여러 종류의 독극물이 나오고 휴대전화에선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1일 저녁에도 40대 남성 직원이 사무실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졌는데 당시 사건은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저녁 7시 1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저녁 6시 57분쯤 누군가와 통화를 한 뒤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지만 여전히 어지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졌는데 사건 당일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남녀 직원도 각각 1시간 차이를 두고 119에 구급 요청이 접수됐지만 경찰에는 8시간이나 지난 뒤 병원 측이 신고했습니다. 취재진은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묻기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사고를 목격하지 못해 아는 내용이 없다는 쪽지만 문틈으로 전달받았습니다. 태어난 여성 피해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숨진 강 씨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 있었던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경찰이 무인 점포에서 라면과 과자를 훔친 5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홀로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경찰과 지자체가 이 남성의 가족을 찾아냈고 25년 만에 눈물의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무인 편의점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들어옵니다. 남성은 닥치는 대로 라면과 과자, 음료수를 봉투에 담더니 계산도 하지 않고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남성이 훔친 물건은 5만 원어치로 모두 먹을거리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배가 고팠다고 말했습니다. 동서질라고 들어왔는데 내가 북절이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기석한 거예요 지금. 경찰이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모텔을 전전하며 홀로 생활해왔고 변변한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 말소됐는데 편지만 주고받던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청주시와 함께 남성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는 한편 가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성은 25년 만에 가족을 만나 뜨거운 눈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스크 벗어봐. 엄마, 어떡해? 어디서 살았어요? 아유, 어떡해. 연락했지. 그래, 살았어. 못 찾으면 어디 왔어? 가족들도 남성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남성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이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분에게 저희가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 드린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지속될 범죄나 이런 생활형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름과 가족까지 되찾은 남성은 이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고 LH 임대주택 지원도 신청하는 등 새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석 달 전 경기도 용인의 한 농장에서 반달 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했던 농장주가 구속됐습니다. 이 농장주는 곰을 불법으로 도축한 뒤 이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미 불법 도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곰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73살 김모 씨는 반달 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용인시는 공무원과 엽사, 사냥개까지 투입해 농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2시간 만에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개를 보고 막 도망가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거기 있는 거 아니까 같이 간 양반이 수총이로 쏴서 잡은 거죠. 나머지 탈출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공무원 50여 명이 무려 20일 동안 추적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농장 주변 CCTV에는 곰 한 마리의 모습만 찍혀 있었고 다른 곰은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농장주 김 씨는 탈출한 곰이 한 마리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했는데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2마리가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다른 곰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뒤 웅담 채취용 곰을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주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반달곰이 탈출했다고 신고했었습니다. 장난친다고 막 움직이다 보면 중량이 많이 가고 이래서 아마 밑에 조금 밀려서 나간 것 같아요. 2012년 당시 탈출한 곰이 사살됐는데 곰의 목 부분엔 웅담 채취용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이 곰은 10살이 안 된 데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웅담 채취가 금지돼 있었는데 당시 김 씨는 사살 과정에서 생긴 구멍이라며 불법 채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목에 구멍이 왜 납니까? 어차피 그건 총피 구멍뿐이고 구멍이 날 리가 없어요. 나면 안 되죠. 김 씨는 지난해에도 다른 곰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해 사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번 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매일 써야 하는 마스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모양을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들인데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가 검사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방혜숙 씨가 선별검사소를 찾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청각장애인이라는 메모를 미리 준비했지만 써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검사 왜 받으세요? 오늘 검사 왜 받으세요? 의료 진입이 마스크로 가려져 자신에게 말을 거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겨우 눈치채고 말을 못한다고 손사래를 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아무리 친절하게 안내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 내세요. 소리 내세요. 소리 내보세요. 더 따라해주세요. 설명해주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코로 검사하는 도구를 집어넣어서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설명문이라든지 그림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별진료소를 이용한 청각장애인 60%가 검사를 받는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검사받고 한가해지자 그제야 응대해줬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검사 받기 전에 제가 귀가 안 들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검사 이제 직원분께서 이제 너무 바쁘시다 보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모양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선별진료소에 장애인들이 오면 사용하려며 의사소통 도움판을 만들어 배포했고 지자체에 영상전화기나 수어통역 배치, QR코드도 활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선별진료소 4곳 중 한 곳은 이런 청각장애인 지원책이 단 하나도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막형인 임시선별진료소는 사정이 훨씬 열악할 걸로 예상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에선 손짓뿐 아니라 얼굴 표정과 입모양도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입니다. 마스크가 벽처럼 느껴지는 청각장애인은 국내 40만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배구를 시작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프로에 입단한 고3 선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김민재 선수를 이명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교 입구부터 걸려있는 플랜카드. 고3 졸업반인 김민재는 프로 직행으로 학교의 스타가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프로팀 간 학생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우리 민재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모두 다 주목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본 동료들도 반갑기만 합니다. 형 고시원에다 막내되니까 어때요? 형들은 다 잘해주는데 내가 좀 어리버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다양한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하다가 축구, 농구, 배구, 카바디가 저는 좀 엄청 재밌었어가지고 그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졸라 고교 배구부에 들어온 김민재는 남다른 습득력으로 누구보다 빨리 프로에 왔고 누구보다 신나게 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니폼도 어색하고 쭈뼛쭈뼛하지만 힘찬 파이팅과 끊임없는 질문으로 최고 세터 한 선수의 토스를 받으며 데뷔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졸로 입단한 선배 임동혁도 큰 힘입니다. 저 처음 왔을 때 보는 것 같아요. 좀 서먹서먹하고 어려워하고 전 처음 왔을 때 제 공도 못 넣었거든요. 제가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좀 민재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막내 김민재. 이제 팬들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고 형들 응원도 열심히 하면서 저의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NBA에서 나온 화려한 엘리웁 덩크입니다. 점프력, 파워 모두 만점이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서쪽과 동쪽 지방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달라집니다. 먼저 서울 등 서쪽을 중심으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기만 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서울의 기온도 17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에 적당하겠습니다. 다만 출퇴근길 공기는 여전히 서늘하죠.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대기 불안정이 무척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도와 경상도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최고 30mm가량이고요. 전남 서해안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어지겠고 비는 아침에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낮 동안에는 그 밖에 동쪽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안동 5도, 전주도 5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17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기만 하겠고요. 일교차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